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세계 강국들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국내산 AESA 레이더와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 여러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발전 속도에 맞추기 위해 군사 전략과 기술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갖춘 KF-21의 수출 가능성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글로벌 방위 분야에서 권력과 기술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어디까지 와 있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 위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80여 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라매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나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라매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 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RMZ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40억 달러, 하나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제2의 동유럽 수주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K 흑표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만일 한국이 이번 수주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우리 돈 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루마니아는 에밀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번 실사격 테스트는 다른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K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K 전차 실사격이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반응과 루마니아는 왜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를 주목하게 된 것인지 또 전차 말고도 다른 한국의 군사 차량들까지 유럽에서 초대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 방산은 개별 무기를 일정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폴란드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 방산도 패키지나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서로 연계 운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유지 보수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모두 채택했고 한국군이 전해주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무기는 유기체처럼 연계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성공을 보면서 폴란드와 같은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에게 상당한 물량을 주문받고도 빠른 납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루마니아는 왜 프랑스나 미국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K 전차를 유력한 후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유럽의 한국 전차를 이식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이었습니다. 구형 전차들을 운용하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구형 전차를 보내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독일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군수 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K 전차는 900만 달러, 하나 262억이지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500만 달러, 독일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권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전차를 사는데 이런 돈을 쓰다니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아보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초도분을 받아보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수량을 보내줘야 하나 보다 하겠지만 고작 132대를 계약한 건데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계약을 한다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K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립니다. 솔직히 독일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받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주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유럽 내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K를 선택할 기미를 보이자 열받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주포 정도는 한국이 수주하도록 내어줘도 적어도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급하게 루마니아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수장을 만난 것이지만 미국이 전차 사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루마니아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비장의 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K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전 테스트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들은 실전 기동이나 실사격을 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고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행한 실사격 테스트에는 현대로템 실무자들과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사격은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이 테스트만 잘 해내면 계약서로 직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K 전차의 특출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은 이미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미국과 독일 전차가 모두 애를 먹던 산악지형과 라스푸티차를 우습게 건너다니는 기동성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겨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실전 테스트에서 낙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31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중 무려 5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전차 운용을 위한 전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리한 전차 운용으로 인해 에밀 전차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격파당했다고 분석하며 전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전장 환경 속에서 에밀, 에이브람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무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주력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의 강점은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포탄 중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우라늄탄과 기존 장갑제 2배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열화우라늄 장갑제가 적용된 에밀 전차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든 모순적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 전차는 70톤의 근접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육중한 무게는 에밀 전차가 주로 작전을 펼쳤던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고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전장이 질척이는 뻘밭이 되어 안 그래도 무거운 에밀, 에이브람스가 기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이어 드론에 격파당했고 미국도 기겁하고 에밀 전차를 전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제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당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오른 게 바로 한국의 전차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병력과 3,500대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훈련이었던 드래곤 24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 전차로 완전히 달라진 위용을 뽐냈고 이것은 자연스레 한국 전차에 대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24훈련 때의 일입니다.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강인데 그 강 앞에서 각국 전차들이 공병대에 의존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K 전차는 자체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단독으로 도하를 완료해버렸고 산악기동 훈련의 언더코스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A1, 미국 에이브람스 등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겨우겨우 오르는 길을 K 전차는 거침없이 넘어가며 산악국가 출신 전차의 위용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K 전차만이 이러한 기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이러한 출력을 온전히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육기압 현수 장치 덕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K 전차에 장착된 반능동 기압식 현수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주행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평지산, 뻘밭 등 모든 지형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K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도 바로 이 유기압 현수 장치에 나오는 놀라운 기동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전차의 장거리 명중률은 전차의 방호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 전차는 이번 훈련에서 장거리 사격 능력까지 증명해내며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눈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루마니아가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K를 눈여겨본 이유는 루마니아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 인프라는 70톤에 육박하는 에밀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 전차만 운용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전역에 도로를 새로 깔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만큼 험난한 산악지형을 가진 루마니아의 특성상 에밀 전차는 지역 방어형은 될 수 있어도 기동작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다른 차량들 역시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 현마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필자들에게 레토나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K131 소형 전술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방탄 차량 K151은 미군의 표준 전술 차량인 험비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유럽에까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K151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수출용 버전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되었는데요. 차량에서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사격했지만 그 어떤 총알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총알에 맞은 차창 유리는 온통 금이 같지만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관계자들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에 수출된 K-151은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고 AK-47 소총을 든 반군이 차량에 무차별로 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내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반격 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위험지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군용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무기인 K9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용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 군을 위한 155 자주포로 한화에어로의 K9를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PGH-2000, 튀르키예 피트리나 2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를 자신들이 운용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한화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포탄 18,000발,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를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국 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를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한화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00일 납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 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를 도입하는 게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화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에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PGH-2000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01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루마니아 입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01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PGH-20만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PGH-2000 1000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조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PGH-20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PGH-2000들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들 마냥 기다려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에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서력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들 같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의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방위 산업 역사에서 K901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성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 R&D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R&D 우수성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D 영역 포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1000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9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 운용 중인 6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9 유저 그룹 미팅을 열고 K9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 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9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9 운용국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9은 K9A1과 K9A2, K9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곰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9 운용국들의 입가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9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에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9 유저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싹쓸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광폭 행보를 보여 외신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영향을 받는 중국이 삼성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을 떠나서도 여전히 잘 나가는데 왜자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때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던 글로벌 기업이 많았지만 삼성 같은 기업은 중국을 떠난 후에도 생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번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은 절대 삼성처럼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삼성이 계속 중국에 머무르면 확실히 자신들에게도 이득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뒤통수에도 삼성이 빠른 대응을 보여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 중심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는 12만 명으로 1년 새 7,000명 이상이 늘어났고 반도체 인력을 중심으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S급 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뜻밖의 인물이 삼성에 가세하며 중국과 대만을 크게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TSMC 출신 패키징 전문가인 준청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 부사장으로 영입된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 언론이 TSMC가 위험하다, 삼성이 등을 찔렀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TSMC에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일한 반도체 패키징 분야 전문가로 TSMC 입사 전에는 미국 마이크론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대만 반도체 장비 기업 스카이테크 CEO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린준청은 미국 특허를 450개 이상 출원한 베테랑입니다. 그를 영입한 것은 첨단 후공정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SMC의 3차원 패키징 기술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패키징은 전공정에 비해 중요성이 덜한 기술로 인식됐으나 회로를 미세화하는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반도체를 하나의 칩으로 동작하게 하는 3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가능성을 본 인텔과 TSMC는 첨단 패키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키징 관련 설비 투자 규모 중 59%를 인텔과 TSMC가 가져갔을 정도입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후공정 기술력에서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은 대만이 52%, 한국이 6% 정도로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만 규정에는 반도체 제조 및 장비 관련 인재가 중국 웨이퍼 제조 공장에서 일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갈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대만 UMC에서 파운드리 담당 상무급 임원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UMC는 대만 2위, 세계 3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TSMC가 스마트폰용 첨단 공정부터 구형 공정까지 아우른다면 UMC는 이미지 센서와 20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에서 자리를 옮긴 임원들은 이직까지 2년 이상 텀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은 애플, 퀄컴, 엔비디아 출신 인재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인력 감축을 하는 사이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업황이 반등하는 시기 때 인재를 찾으면 늦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구미 소재 고등학교까지 방문해 기술 인재를 독려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지난해 입사한 박사 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는 M램을 언급하며 추후 상용화에 성공하면 또 하나의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M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D램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낸드 플래시보다 1000배 이상 빠르지만 생산 단가는 월등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램의 또 다른 특징은 수명이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소를 2배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움직임 또한 관계자를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일본 내 반도체 연구 조직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요코하마 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소 재팬DSRJ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미지 센서, AP, 모뎀 등을 비롯한 각종 반도체 칩 설계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수 인력 채용 의지까지 밝혔는데 최대 라이벌인 TSMC가 일본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점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SMC는 소니와 함께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를 세워 이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도전해오자 삼성이 현지 연구소를 더 강화해 인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진 인재는 향후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는데 삼성은 2013년에도 일본에 있던 낸드 플래시 연구 기능을 국내로 흡수 통합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반도체 기업은 감원과 연봉 삭감 등 초긴축 경영으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은 지난해 10월 전체 인력의 20%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매 비용과 운영비 등에서 30억 달러를 줄이는 등 202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3인 마이크론 역시 인력의 15%를 감축할 계획이고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ARM은 직원의 15%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를 겪는 곳은 중국입니다. 시진핑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10%대에서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 수는 14만 개에 달하지만 지난해에는 5,700개사가 폐업했을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의 규제에 하루 평균 15곳의 반도체 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떠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 중국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의 기술까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파운드리 산나노 3세대 양산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문제가 됐던 수율을 안정시킨 가운데 성능, 소비 전력 등 기술 고도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고객사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산나노 초기 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대 고객사였던 퀄컴이 TSMC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5조 원을 투자해 산나노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기존 50% 수준이던 수율을 60%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7080%대로 알려진 TSMC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율 향상이 빠르게 이뤄지며 후속 버전 양산에 돌입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칩은 구글이 올가을 출시할 픽셀 8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과 대만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을 제외하고는 TSMC의 3나노 공정에 관심을 보일 고객은 없다면서 파운드리 견적이 너무 높아 고객사들을 낙담시켰고 결국 삼성의 3세대 4나노 공정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정 최선단 기술은 3나노지만 아직 주력은 45나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45나노 공정 매출 비중은 22%로 67나노 16%보다도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전력 반도체 1위 기업 독일 인피니언과 손잡고 사업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어 회심의 카드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 이후 차량용 메모리는 서버, 모바일과 함께 3대 응용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8년 14나노 공정에서 차량용 솔루션 양산을 시작한 이후 8나노와 5나노 공정으로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신 4나노 공정 역시 차량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2세대 공정도 도입되는데 다수 고객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8.5%를 기록했고
삼성은 15.8%로 그 격차가 2% 정도 더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술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996년 미국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향후 공장 건설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처음 진출한 TSMC는 당황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가동할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양산할 예정인데 대만 언론은 새 공장이 비용 증가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심각한 반도체 인력 부족, 치솟는 비용, 대만과 외국인 직원들이 새로운 교육 및 적응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TSMC 창업자 또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더 든다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압력에 못 이겨 투자를 결정했고 높은 비용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26년까지 TSMC가 지출할 금액은 4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SMC는 수익성에 심각한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 80% 공장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데 막대한 투자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TSMC 또한 난징과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어 미국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 투자를 멈춰야 하는 등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도 반도체 불황 위기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2월 매출은 약 7조 원으로 전월 대비 18%가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고객사들이 주문 취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TSMC 전체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했는데 지난해 9월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 애플이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3나노 칩 주문을 12만 개나 줄여 더욱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TSMC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가격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고객들이 불만을 느껴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광 투과율이 92%인 EUV 필름을 개발해 3나노 칩 생산 수율을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인재 확보와 기술력을 키우는 삼성, 미국의 압력과 TSMC의 기술을 넘어 더욱 도약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